야, 5살 연하야, 5살 연하. 5살이나 어린 남자가 사귀자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만나야지. 뭘 그렇게 고민해? 5살 어린 남자의 고백을 받고 망설이던 제게 친구 혜숙이가 했던 말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남긴 작은 건물 덕분에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혜숙이가 무료급식소 봉사활동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운동도 되고 사람도 만나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혜숙이를 따라간 급식소에서 5살 어린 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임한 김 선생님은 참 젠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나이에 무슨 연애냐며 마음을 접으려 했지만 혜숙이 생각은 달랐습니다. 누가 결혼하재? 그냥 만나보자는 거잖아. 우리 나이에 연애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는 용기를 내 김 선생님과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 매일 만나며 부부처럼 지내던 어느 날 김 선생님은 결혼을 제안했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진심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을 불러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그냥 연애만 하세요. 65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솔직히 그 할아버지, 엄마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면 어떡해요? 예상대로 자식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말들에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들은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 결국 자식들은 제 뜻을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물려받은 건물을 미리 유산으로 달라는 조건이었죠. 그렇게 저는 건물을 넘기고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65살에 재혼한 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이었을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살 김경희입니다. 15년 전 남편이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혼자가 되었어요. 다행히 남편이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작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월세 수입으로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결혼까지 시킬 수 있었죠. 작년까지만 해도 손주들 봐주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애들이 모두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한 집이 낯설어요. 밥을 차려 먹고 집안일을 하고 TV를 보다가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죠. 남편이 떠난 지 15년이 됐지만 아직도 외롭습니다. 그래도 작은 건물이라도 남겨준 남편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 혜숙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점심이나 먹자고 해서 반가운 마음에 바로 약속을 잡았어요. 동네 한정식집에서 만난 혜숙이는 여전히 활기차 보였습니다. 염색한 머리도 단정하고 화장도 예쁘게 했더군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가 혜숙이가 물었어요.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냥 뭐 가까운데 산책하고 집에 있지. 매일 똑같아. 혜숙이가 미간을 찌푸렸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며 봉사활동 나가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어요. 무슨 봉사활동이냐고 물었더니 노숙인 무료급식이라고 하더군요. 운동도 되고 사람들도 만나고 좋은 일도 하고
얼마나 좋으냐며 열심히 설명했어요. 일주일에 3번, 그냥 가서 밥이랑 국회식 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다고 했죠. 망설여졌습니다. 노숙인이라니. 왠지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혜숙이가 계속 설득했어요. 자기도 벌써 2년째 하고 있는데 정말 보람 있다고. 집에만 있으면 몸도 마음도 늙는다면서요. 결국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3일 후 월요일 아침 혜숙이를 따라 무료급식소로 갔어요. 10시에 도착했는데 벌써부터 노숙인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어요. 입구엔 50명 정도가 기다리고 있었죠. 대부분 남자분들이었고 나이도 다양했습니다. 젊은 사람부터 할아버지까지. 급식소 안으로 들어가니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빨간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20명쯤 됐습니다. 팀장인 듯한 중년 여성이 오늘의 역할을 배분했어요. 김경희 씨는 오늘 처음이시니까 국회식 맡으세요. 국자로 한 번씩만 떠주시면 돼요. 긴장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에서는 벌써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커다란 솥에 된장국이 끓고 있었고 밥통엔 하얀 쌀밥이 가득했죠. 반찬은 김치,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이었습니다. 11시 반이 되자 배식이 시작됐어요.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국자를 들고 된장국을 떠서 그릇에 담아줬어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첫 번째 노숙인이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감사 인사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는데 음식을 받으며 고개 숙여 인사하는 그들을 보니 뭔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들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됐을까? 가족은 있을까? 1시간쯤 지나니 배식이 끝났어요. 100명 정도가 다녀간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와 청소를 마치고 나니 오후 1시가 넘었어요. 봉사자들끼리 남은 음식으로 점심을 먹었죠. 어땠어? 혜숙이가 물었습니다. 묘한 기분이야. 힘들긴 했는데 재미있었어. 솔직한 심정을 말했어요. 정말 묘한 기분이었거든요. 피곤하면서도 뿌듯하고 안타까우면서도 보람찼다고 할까요? 앞으로도 계속 나와. 하다 보면 정이 들어. 혜숙이가 웃으며 말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나오겠다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주 3번 어김없이 급식소에 나갔습니다. 이제는 제법 익숙해져서 능숙하게 배식을 했죠. 노숙인들 중에도 낯익은 얼굴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한 달 후, 금요일 봉사활동을 갔더니 모르는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빨간 조끼를 입고 있었지만 어색해하는 모습이 초보자인 게 분명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죠. 꽤 젊어 보였습니다. 혜숙이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새로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경희야, 국회식은 이제 새로 오신 분한테 맡기고 너는 자리 안내해. 그리고 저분한테 국회식 하는 거 알려줘. 새로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어요. 가까이서 보니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정장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깔끔한 차림새였죠. 안녕하세요. 김경희라고 합니다.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아, 네. 김기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할아버지가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반갑다고 인사를 나눈 후 국회식 하는 곳으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국을 떠주시면 돼요. 한 국자씩만 담아주세요. 너무 많이 주면 모자랄 수 있어서요.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처음엔 어려웠는데
금방 익숙해진다며 긴장하지 말라고 격려했죠. 김 선생님은 수줍게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배식을 마쳤습니다. 뒷정리를 끝내고 다들 수고했다며 인사를 나눴어요. 봉사를 마치고 급식소를 나와 집으로 가려는데 입구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뒤를 돌아보니 노숙인 2명이 서 있었어요. 아까 제가 자리 안내하면서 잠깐 인사했던 분들이었죠. 한 명은 40대 정도로 보였고 다른 한 명은 50대쯤 돼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게 다가왔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무시할 수도 없어서 멈춰 섰습니다. 젊은 쪽 노숙인이 배를 움켜쥐며 말했어요. 지금 너무 아픈데 병원에 가야 한다고 10,000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10,000원이면 그냥 줄 수도 있는 돈이지만 뭔가 이상했죠. 두 사람 모두 멀쩡해 보였거든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려는 거겠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으니 나이 든 노숙인이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정말 아파 죽겠다고 10,000원만 빌려주면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팔을 잡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뒤로 물러났지만 두 사람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빨리 좀 달라고, 정말 급하다고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무서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그때였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오늘 새로 오신 김 선생님이 서 있었습니다. 노숙인들이 김 선생님을 보더니 황급히 돌아서서 도망가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김 선생님이 괜찮으시냐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대답하고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으로 가는 내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잠그고 나서야 안심이 됐어요. 물을 한 잔 마시고 소파에 앉았는데도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죠. 오늘 일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보람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만약 김 선생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할수록 무서워졌습니다. 이틀 후 금요일이 돌아왔어요. 봉사활동 가는 날이었지만 고민이 됐습니다. 지난번 일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혹시 오늘 갔다가 그 노숙인들을 또 만나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벌렁거렸어요. 결국 혜숙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가겠다고 거짓말을 했죠. 혜숙이는 걱정하며 병원 가봤냐고, 약은 먹었냐고 물었어요. 미안한 마음에 대충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집에 있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 됐습니다. 또다시 봉사활동 날이었죠. 여전히 망설여졌지만 이상하게도 자꾸 급식소가 떠올랐어요. 음식을 받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던 노숙인들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선량한 사람들이었죠. 몇 명 때문에 봉사활동을 그만둘 순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급식소로 갔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혜숙이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경희야, 괜찮아? 많이 아팠다면서? 거짓말이 들킬까봐 다 나왔다고 얼른 대답했죠. 그때 김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정말 감사했다고. 그때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고 죄송하다고 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 이름을 소개했어요. 김경이라고 합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김 선생님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아니라고, 당연한 일을 한 거라고 손사래를 쳤어요. 오늘도 저는 노숙인들 자리 안내를 맡았습니다. 입구에서 한 명 한 명 안내하면서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혹시 지난번 그 두 사람이 올까봐 긴장했죠. 다행히 그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사히 배식을 마치고 봉사자들이 모여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어요. 혜숙이와 나란히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도시락을 들고 우리 쪽으로 왔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제 옆 빈자리를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럼요, 앉으세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셋이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기 시작했어요. 잠시 조용히 먹다가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일이었냐고, 괜찮았냐고 물었어요. 더는 숨길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노숙인 2명이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혜숙이가 깜짝 놀랐어요.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미안하다고,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말 안 했다고 대답했죠. 김 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노숙인분들께 돈은 절대 주면 안 된다고. 돈 주면 술 마시든 도박하든 둘 중 하나라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혜숙이가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으로 일했다가 올해 은퇴했다고요. 혜숙가 공무원 은퇴하자마자 자원봉사를 한다며 정말 대단하시다고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었어요. 뭐가 대단하냐고,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오랫동안 봉사하는 분들이 더 대단하다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도시락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날 이후 저희 세 사람은 부쩍 친해졌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을 한 지 3개월이 되던 날, 갑자기 심한 독감에 걸렸습니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열이 39도를 넘어서 일어날 수도 없었죠. 기침은 멈추지 않았고 목은 칼로 긋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혜숙이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괜찮냐고, 병원은 다녀왔냐고. 병문안 가겠다고 했지만 저는 극구 말렸습니다. 옮을 수도 있으니 오지 말라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열은 내렸지만 아직 기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혜숙이가 또 전화를 했어요. 더는 못 참겠다고 오늘 병문안을 오겠다고 했죠. 저도 더 이상 말릴 수 없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을 열었더니 혜숙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도시락 가방을 들고 있었죠. 경이야,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야위었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살펴봤어요. 현관으로 들어오면서 도시락 가방에서 죽 용기를 꺼냈습니다. 전복죽이라며 아직 따뜻하다고 했죠. 그런데 뒤에 누군가 더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쭈뼛쭈뼛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봉지를 들고 있었죠. 혜숙이가 설명했어요. 내가 문병 간다니까 김 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하셔서 왔어. 김 선생님도 너 걱정 많이 했어. 김 선생님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집으로 들어와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저는 죽을 먹고 혜숙이와 김 선생님은 차를 마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급식소는 어떤지, 새로운 봉사자는 왔는지. 김 선생님은 제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김 선생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두 분이서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예의 바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현관까지 배웅하고 돌아오니 혜숙이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경희야, 김 선생님 있지? 김 선생님도 혼자 산대. 그리고 우리보다 5살 어려. 갑작스러운 정보에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그냥 점심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알게 됐다고 했죠. 병문안도 처음엔 안 온다고 했다가 내가 혼자 산다고 하니까 오겠다고 한 거래요. 아마 동병상련의 마음이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혜숙이가 덧붙였어요. 공무원이라 그런지 정말 젠틀하다고. 말도 예쁘게 하고 행동도 조심스럽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거든요. 그때 혜숙이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둘이 한번 잘해봐. 뭘 잘해봐. 5살 어린 남자가 뭐가 아쉬워서 날 좋아하겠어? 제가 어이없다는 듯 대답했죠. 혜숙이가 깔깔 웃으며 말했어요. 너 건물주잖아. 순간 저도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참을 웃었어요. 오랜만에 그렇게 크게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몸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다시 급식소로 향했는데 혜숙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간다고요. 병문안 왔다가 오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아니라고. 다른 데서 옮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혜숙이 없이 처음으로 혼자 급식소에 갔습니다. 왠지 허전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진 일이라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노숙인들 자리 안내를 하며 뿌듯하게 봉사활동을 마쳤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혼자 구석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려는데 김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오늘 박 여사님은 안 보이시네요? 네, 오늘 아파서 못 왔어요. 대답하고 나니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셋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둘이 있으니 묘하게 어색했어요. 김 선생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께 혼자 사신다고 들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여쭤봐도 될까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15년 전에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그 후로 혼자 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혼자서 자식들 키우시느라 힘드셨겠다고. 다행히 남편이 작은 건물을 남겨줘서 경제적으로는 힘들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김 선생님도 혼자라고 들었다고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이혼 후 자식들과도 멀어져서 혼자 외롭게 산다고요.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혼자 사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외로움, 적적함,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법들. 공감대가 형성되니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점심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김 선생님이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 어떠세요? 순간 망설여졌지만 딱히 할 일도 없었고 오랜만에 즐거운 대화를 나눈 터라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급식소 근처 작은 카페로 갔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취미, 자식들, 봉사활동. 화제가 끊이지 않았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도 우린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와 이렇게 둘이서 오래 이야기한 게 얼마만인지. 김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상하게 남편 생각이 났어요. 차분한 말투,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씨.
조용하지만 따뜻한 눈빛까지. 남편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은 봉사활동이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11시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누구지? 하고 받았더니 여보세요. 김 여사님 맞으시죠? 김기동입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뭐 하시냐고 특별한 일정이 있으신지 묻더군요. 별다른 일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사실 오후엔 TV나 보려고 했거든요. 그럼 점심이라도 같이 하실 수 있을까요? 망설임 없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시에 급식소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죄송해요. 집에만 있으려니 답답한데 마땅히 부를 사람이 없어서. 아니에요. 저도 답답해하던 참이었어요.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혼자 TV 보는 것보다 이렇게 누군가와 밥 먹는 게 훨씬 좋았으니까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김 선생님이 제안했어요. 날씨가 좋은데 근처 공원을 한 바퀴 걸으면 어떻겠냐고. 좋은 생각이라며 따라 나섰습니다. 공원은 평일 오후라 한산했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한참을 조용히 걷다가 김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김 여사님은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혼자 산 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외로운 건지 아닌 건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김 선생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외롭지 않으면서도 외로운 그런 묘한 느낌이죠. 공감이 갔습니다. 정말 그런 느낌이었으니까요. 벤치를 발견하고 잠시 앉았어요. 그때 김 선생님이 연못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한데 혹시 만나는 사람 있으세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누가 저를 만나주겠어요. 그때였어요. 김 선생님이 갑자기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이었어요. 그럼 저랑 한번 만나보실래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입을 벙긋거리고만 있었죠. 제가 당황해하자 김 선생님이 갑자기 웃으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 놀라셨죠? 그러면서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나이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게 참 조심스럽고 힘든 일이죠. 저도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여전히 두근거렸어요. 그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감정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장난으로 했던 그 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까요? 정말 내가 김 선생님을 좋아하는 걸까? 15년 동안 혼자 살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금요일 급식소에서 김 선생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나눴지만 왠지 예전처럼 편하지 않았어요. 눈이 마주칠 때마다 얼굴이 뜨거워졌고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김 선생님도 뭔가 다른 걸 느꼈나 봐요. 배식이 끝나고 정리를 하는데 제게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혹시 실수라도 한 게 있나요?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수선했어요. 봉사활동을 마치고 급식소를 나서는데 김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김 여사님, 혹시 차 한잔 하실 수 있으세요?
머뭇거리다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또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지난번 앉았던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죠. 차를 주문하고 기다리는 동안 김 선생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혹시 지난번에 제가 장난친 것 때문에 기분 상하셨나요? 장난이 좀 심했죠? 정말 죄송해요. 미안해하는 표정이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 선생님은 계속 저를 살펴봤어요. 차가 나오고 한참을 조용히 마시다가 김 선생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장난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라 김 선생님을 봤더니 얼굴이 붉어져 있었어요. 한번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김 여사님과. 반사적으로 장난치지 말라고 말했지만 김 선생님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진지해요. 김 선생님의 눈을 보니 거짓말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너무 갑작스럽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천천히 생각하시고 답해주세요. 기다릴게요. 그날 헤어지고 집으로 오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뒤척이다가 결국 혜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목소리만 들어도 뭔가 있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김 선생님이 만나자고 했다고, 진지하게 사귀고 싶다고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혜숙이가 전화기 너머로 소리를 질렀어요. 야, 5살 연하야, 5살 연하. 5살 어린 남자가 사귀자는데 고맙습니다 하고 만나야지 뭘 고민해. 그래도 이 나이에 라고 말했더니 혜숙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누가 결혼하재? 그냥 만나보자는 거잖아. 우리 나이에 연애라도 해보면 얼마나 좋아. 혜숙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러고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결혼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만나보자는 건데 왜 이렇게 겁을 먹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김 선생님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잠깐 뵐 수 있냐고 물었더니 당장이라도 좋다고 하더군요. 오후 2시 그 공원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김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먼저 연락 주셔서 감사하다고 무슨 일인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뜸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하신 말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김 선생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2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그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만났어요. 아침엔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점심은 맛집을 찾아다니며 먹었죠. 오후엔 카페에서 차를 마시거나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마치 20대 연인들처럼요. 김 선생님을 만나느라 바빠서 급식소 봉사활동도 그만뒀어요. 혜숙이가 왜 안 나오냐고 물었지만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죠. 개인 사정이 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김 선생님이 제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처음엔 늦게까지 이야기하다가 막차를 놓쳐서였는데 이제는 아이의 옷가지며 세면도구를 가져다 놨더라고요. 아침에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엔 TV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정말 부부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혜숙이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얼굴 보기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미안한 마음에 만나자고 했죠. 단골 카페에서 만나 부끄러웠지만 사실대로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랑 잘 지내고 있다고. 매일 하루 종일 붙어 있다고 했습니다. 혜숙이가 박수를 치며 좋아했어요. 부럽다. 그냥 부부네, 부부. 그럴 거면 차라리 결혼하는 게 낫지 않아? 만나는 거랑 결혼은 또 다른 이야기라며 손사래를 쳤어요. 그러자 혜숙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민하다가 김 선생님 떠나면 후회할걸? 좋은 사람 만나기 쉽지 않아. 농담처럼 한 말이었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맴돌았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김 선생님과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사람인 건 확실해요. 함께 있으면 편하고 외롭지 않고 서로를 아껴주니까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았죠. 자식들의 반대, 주변의 시선.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김 선생님과 된장찌개를 끓여 먹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다가 김 선생님이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김 여사님, 우리 그냥 결혼할까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해서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또 장난하신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 선생님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장난 아니라고. 지금도 사시혼 관계나 다름없으니 그냥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그동안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결혼이 현실로 다가오니 겁이 났습니다. 그래도 자식들이 반대할 게 뻔하고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말했어요. 김 선생님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해한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선생님은 결혼 이야기를 자주 꺼냈어요. 산책하다가도, 차를 마시다가도, TV를 보다가도, 나중에 우리 둘 중 한 명이 아프면 어떡하냐고, 법적인 보호자가 되려면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고 했죠.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면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그냥 동거인은 아무 권한이 없다고요. 김 선생님의 말은 다 맞았어요.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제일 걱정이니까요. 혼자 아프면 정말 막막한데 법적 배우자가 있으면 든든하겠죠. 게다가 김 선생님과 있으면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국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주말에 자식들을 불러 모으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 아들과 딸이 집으로 왔어요. 둘 다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준 것 같아서 고마웠죠. 거실에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불렀냐며 아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어. 예상과 달리 아들과 딸의 반응은 밝았어요. 잘 됐어요. 그동안 혼자 계셔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떤 분이세요? 딸이 반갑게 물었고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용기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재혼을 할까 하는데. 니들 생각은 어때?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과 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반대예요. 결혼하시면 재산 문제도 그렇고 골치 아파질 것 같아요. 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그냥 연애만 하세요. 65살에 무슨 재혼이에요. 예상은 했지만 자식들의 날카로운 말에 화가 났어요. 너희는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고. 너희들은 엄마가 먼저 연락 안 하면 연락도 안 하지 않냐고. 내가 아프면 너희들이 와서 봐줄 거냐고 따졌어요. 그때 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할아버지가 엄마 돈 보고 결혼하는 거라면 어쩌실 거예요? 순간 열이 확 올랐어요. 공무원으로 은퇴하신 분이라고, 돈이 아쉬운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식들은 더는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그저 암튼 반대해요 라고만 되풀이했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 할 말 없으면 가라고 했어요. 자식들은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 마음을 하나도 모르는 야속한 자식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쉬운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정말 결혼해도 되는 걸까? 김 선생님과의 행복한 시간들이 자꾸 떠올랐지만 자식들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웠어요. 수요일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정이랑 이야기해봤는데 이번 주말에 다시 가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불안한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아들과 딸이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번보다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였죠. 할 말이 뭐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아들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신다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겠다고요. 순간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말에 또다시 실망했어요. 대신에 아버지께 받은 유산은 물려주세요. 결국 돈이구나. 속으로 씁쓸했지만 언젠가는 물려줄 생각이었으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이 덧붙였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물은 오빠랑 나랑 반반씩 나눠 갖겠다고. 엄마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이랑 예금만 가지라고 했죠.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집만 있어도 충분하고 어차피 결혼하면 김 선생님 연금도 나올 테니 생활비 걱정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알았어. 대신 앞으로 엄마 결혼 이야기는 하지 마. 자식들이 안도하는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가지고 있던 건물을 아들과 딸에게 양도했어요. 20억짜리 건물이었는데 각각 10억씩 나눠 가졌죠.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지만 이제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날 저녁 기쁜 마음으로 김 선생님을 만났어요. 자식들이 찬성했어요.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김 선생님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이냐고,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이나 확인했어요. 다음 날 바로 시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65살에 다시 쓰는 혼인신고서. 손이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김 선생님이 제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서예 도구가 전부였죠. 그렇게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밥을 먹고 산책을 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동거의 행복이었죠. 결혼하고 일주일 후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언제 올 거냐고 물었어요. 엄마, 죄송한데 이번 추석은 못 갈 것 같아요. 왜냐고 물으니 김 선생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처가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어요.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아버지랑 어색해서 못 가겠다고. 서운했지만 알겠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재산은 다 가져가면서 엄마는 외면하는 자식들. 김 선생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괜찮다고, 우리 둘이서 잘 지내면 된다고 위로해줬죠. 그래, 이제 내 곁엔 김 선생님이 있으니까.
자식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혼자 살 때는 몰랐는데 둘이 사니 생활비가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식비만 해도 2배가 들었고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까지 모든 게 올랐죠.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지난달 생활비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앞으로 생활비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생활비가 그렇게 많이 나왔냐며 절반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주겠다고요. 그렇게 돈을 받아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매달 받던 건물 월세가 이제는 들어오지 않으니 부담이 컸죠. 며칠 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주차장에서 시동을 끄고 내리려는데 남편의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아이고, 이 차도 이제 수명이 다 됐나 봐요.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15년 된 경차였으니 고장날 때도 됐죠. 남편이 고민하는 걸 보고 제가 제안했어요. 차라리 새로 사는 게 어때요? 수리비도 많이 들 것 같은데. 남편도 그게 좋겠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함께 자동차 대리점에 갔어요. 전시장에는 각종 차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눈이 반짝였죠. 저는 경제적인 소형차 쪽으로 갔지만 남편은 중형차들을 구경했어요. 이왕 사는 거 중형차로 사요. 지금 사면 10년은 넘게 탈 텐데. 남편이 중형차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15년을 소형차만 탔으니 중형차 한번 타보고 싶다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남자들의 자동차 사랑은 이해해줘야 하니까요. 차를 고르고 옵션을 추가하니 가격이 4,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너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이 좋아하는 모습에 뭐라 말하지 못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려는데 영업사원이 물었습니다. 계약자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말했어요. 그러면서 제게 신분증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계약해요? 의아해서 물었더니 남편이 머뭇거렸어요. 나는 운전면허도 없는데요. 당신 이름으로 해야죠. 그러자 남편은 영업사원에게 미안하다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대리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당신이 운전할 건데 왜 내 명의로 사려고 하냐고 물었어요. 남편이 한참 후에 대답했습니다. 계약자랑 결제 카드 명의자가 같아야 한다고요. 그럼 당신 카드로 하면 되지 않냐고 했더니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신용카드가 없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돈을 다 뺏기고 힘들게 살다가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지금은 회복됐지만 아직 카드 발급이 안 된다고요. 순간 가슴이 찡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공무원이었는데 신용불량자가 되다니. 힘드셨겠다며 위로하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남편 명의로 하고 현금 일시불로 사자고요. 할부보다 싸게 살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돈을 이체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냐고 했더니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건물에서 월세 나오는 거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건물은 결혼할 때 자식들한테 물려줬다고. 이제 내 건물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그걸 왜 물려줬어요? 정색을 하며 물었습니다.
전 남편 유산이라 자식들이 원해서 물려준 건데 무슨 문제가 되냐고 말했더니 남편은 웃으며 물려주는 게 맞자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물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집이 전부라고 현금은 거의 없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깊은 한숨을 쉬며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인사도 건성이었고 대화도 뚝 끊겼죠. 무슨 일 있냐고 물어도 아니라고만 했어요. 차를 바꾸려다가 못 바꿔서 아쉬운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넘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고 일주일에 2번씩 하던 부부관계도 한 달째 없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 앞에 섰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왜 갑자기 이래요? 남편이 시선을 피하며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아니라고만 하지 말고 시원하게 말해봐요. 뭐가 불만이에요? 답답해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남편도 짜증을 내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고 했죠. 답답하니까 말해보라고요. 그때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뭘 자꾸 말해보래, 없다고.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이렇게 화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왜 화를 내요? 당신 진짜 나 돈 보고 결혼한 거예요? 그 말이 나가자마자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불락했습니다. 그럼 내가 미쳤다고 5살이나 많은 할머니랑 결혼을 해? 그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니라고 믿었는데,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당장 나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나가려면 당신이 나가. 믿을 수 없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나가라니.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집에 살면서도 말 한마디 나누지 않았어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잤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사정했습니다. 제발 나가달라고,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집도 팔고 여기 들어왔는데 어디를 가냐고. 혼인신고도 했으니 법적으로 내 집이라고 했죠. 막막했습니다.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상황을 설명하니 변호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면 1년은 걸릴 수 있다고. 최대한 협의 이혼을 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 전 재산이 1,000,000원이에요. 1,000,000원 줄 테니 그냥 받고 나가요. 안 그러면 이혼 소송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은 정말 그게 다냐며 추궁했어요. 그게 내 전 재산이에요. 받든지 이혼 소송하든지 알아서 해요. 한참을 생각하던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일주일 후 이혼했어요. 1년도 안 된 짧은 결혼이었죠. 남편에게 약속한 1,000,000원을 이체했습니다. 정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소주를 마셨습니다. 집은 텅 비었고 통장도 텅 비었어요. 왜 재혼했을까? 그냥 혼자 살았으면 평생 월세 받으며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자식들에게 말하기도 부끄러웠어요. 건물 다 줬는데 1년도 안 돼서 이혼하다니. 65살에 사랑을 꿈꿨다가 모든 걸 잃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였습니다. 자식들도 없고 돈도 없고 남편도 없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걱정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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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